네, 가상자산 황금 시대가 열렸습니다.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 가상자산에 엄격했던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이 트럼프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사임 의사를 밝혔죠. 가히 폭등 장세인데 국내에서는 세금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전문가들과 가상자산의 앞날 들여다보겠습니다. 코란 알고란 대표, 배운철 블록체인 전략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가상자산, 특히 대장주 비트코인이 지금 10만 달러 돌파할 것 같은 상승세입니다. 고란 대표님, 지난번에 오셨을 때가 한 8만 달러도 안 됐을 때 같던데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트럼프 후보의 네.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네. 이른바 친코인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라고 해서 가격이 들썩였는데요. 8만 달러는 못 미쳤는데 당선 이후에 네. 급등했습니다. 좀 너무 빠른 상승세 아닙니까? 좀 위험할 정도로 느끼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가격 동향과 지금 추세를. 그렇죠. 지금 가격만 보면 미국 대선일 당시에 보면 7만 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거래가 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뭐 한 보름쯤 지났나요? 40% 올랐습니다. 네. 역대 비트코인이 태어난 이래 예. 월별로 상승률을 보자면 11월이 좀 좋은 해긴 해요. 예. 그런데 특히나 올해 11월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음.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과열 아니야 싶은데요. 이번에 비트코인 상승이 앞서서 했었던 기존 상승과 다른 점은 예. 이른바 개인이 들어와가지고 시장을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ETF 출시 이후에 ETF를 통한 기관 자금 유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면서 기관 자금이. 네네. 게다가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를 위시해서요. 기업들 가운데서 자신들의 운용 자산의 일부를 비트코인에 할당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 자금이라기보다는 기관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예.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요. 예. 지금은 조금 과거와는 다른 장세로 비트코인 상승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 자금 유입이 들어오면서 유입이 되면서 지금 가격이 오른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내 이제 비트코인 10만 달러 그런 전망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가능할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추세라면 뭐 하루 이틀 새 10만 써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혹시 전망이 어떻게 좀 많이 바뀌었나요? 혹시? 뭐 최근 전망이라기보다는 이게 급상승장의 크게 원인은 첫 번째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효과가 있는 거죠. 예. 이 트럼프가 이제 눌려져 있던 크립토 투기에 대한 욕망들을 자극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앞서 얘기하셨던 비트코인 ETF 쪽이 사실 ETF가 승인된 이후에 약간의 횡보가 좀 있었습니다. 횡보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11월 1일 기준으로 예. 비트코인 유입 금액이 사상 최고의 유입량을 기록했고요. 예. 그러다 기관 자금들 중심이고 두 번째는 이제 올해 4월 달에 반감기가 있었는데 보통 네. 비트코인 반감기가 되면 상승한다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네. 그것 역시 이제 좀 4월 이후에 횡보를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크립토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실제 상승을 못 하고 있었고 또 이제 주식 시장으로 보게 되면 올해는 AI 반도체라고 하는 키워드, 특히 AI 쪽에서 주식 시장에서 워낙 활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 상대적으로 크립토에 오지 않아도 예.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 이게 3분기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잠잠해지고 이 크립토에 대한 관심들이 전환되면서 예. 이것들이 이제 촉발됐다고 보니까 현재 그동안 크립토의 상승 추세를 보면 한 번 상승 기류를 타면 예. 꽤 이제 강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10만 달러 돌파는 뭐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유, 기관 자금이 들어온다, 그리고 반감기 이후에 좀 주춤했던 게 가격이 오른다 했는데 지금 트럼프 신행정부 기대감을 타고 있는데 오늘 전해진 거 보니까 미 SEC 위원회 위원장 게리 겐슬러 네네. 이제 사임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가상자산 시장의 큰 호재인 거예요. 사실 그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알트코인, 비트코인 네네. 이외의 코인. 네, 맞습니다. 왜요?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SEC조차도 증권이 아니라 비트코인은 상품이야. 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SEC는 증권을 관할하는 곳이잖아요. 예. 그런데 비트코인은 상품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 권한은 없어요. 사실 규제하기도 마땅치가 않고요. 뭐 없으니까. 뭐 대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알트코인은 SEC의 입장은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증권이다. 거든요. 증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관리해야 되는데 알트코인이 판매되는 과정이나 유통되는 과정을 보면 네. 사실 증권이 유통되고 판매가 되려면 SEC에 등록을 한 다음에
뭔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간에 증권처럼 보이는 알트코인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아. 쉽게 말해서 SEC가 보기에는 네. 저거 분명히 증권인데 등록하지도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서 지금까지 판매, 유통시켰다라면서 알트코인 프로젝트 재단에 대한 소송을 지금까지 계속 제기해 왔습니다. 아, SEC가. 네네.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리플랩스라고 하는 XRP, 우리가 리플이라고 말하는 코인 있잖아요. 네, 리플. 네, 그 리플과의 소송을 20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갖고 오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리플을 비롯한 여러 가지 다른 코인들에 대해서도 계속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딱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증권은 뭐다라고 있는 게 아니라 해석의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증권으로 해석하는 SEC 위원장이 1월 20일에 물러나고 트럼프 취임일에 친코인적인 태도를 취하는 누군가가 오면 이 증권에 대한 해석, 알트코인 그 재단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한다. 네. 그러면 그 알트코인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SEC의 증권 규제에서 벗어난다. 좀 더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어. 때문에 알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간 보면은 비트코인 독주 장세였습니다. 거의 예. 비트코인만 오르고 알트코인은 많이 못 올랐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고 그다음에 친코인적인 정책을 취하는 사람으로 SEC 위원장을 바꾸겠다라고 하니까 알트코인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더니 아예 사임하겠다라는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니까 네. 리플 같은 경우에 최근에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지금 SEC 위원장, 이 알트코인 업계와 가상자산 업계와 상당히 이게 갈등을 벌여온 분인데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자른다 그러니까 미리 지금 사임을 해버린 거잖아요. 가상자산 사실 임기가 보장돼 있어요. 임기가. 네, 그래서 이제 안 물러나려면 안 물러날 수 할 수도 있는데 역대로 보자면 정권이 바뀌면 다 물러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잘리기 전에 물러나면서 지금 가상자산 뛴다. 지금 리플, 알트코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선 우리 국내에서 보니까 비트코인 못지않게 알트코인 중에서 리플 또 도지코인 이런 거래량이 급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가격도 그렇죠. 지금 네, 어떤 네. 추세가 어떻습니까? 리플과 도지코인.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리플하고 도지코인인데 네. 이게 이제 특히 이제 국내 투자자들의 성향이 네. 매우 공격적인 그 위험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성향을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그 코인보다는 가격 변동폭이 큰 알트코인 쪽에 대한 선호도를 꽤 많이 가지고 있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게리 겐슬러 의장이 사임한다는 얘기는 네. 리플이 계속 소송을 하고 있고 네. 이제 1차 소송에 대해서는 벌금을 받았거든요. 올해 8월 달에. 아, 1차 소송에서는. 네, 그런데 이제 리플이 항소를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추가 서류 제출이 1월 달로 연장돼 있는데 이제 1월 달이면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 게리 겐슬러 의장 바꾼다고 하니까 이것이 네. 이제 내러티브 상태에서는 호재로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는 거고 예. 이제 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론 머스크와 지금 함께 움직이고 있는 그 트럼프다 보니까 네. 이 일론 머스크가 불러일으키는 도지의 이런 관심들이 이제 국내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내가 많이 잘 알고 지금까지 많이 잠잠했던 코인들인데 투자해도 되겠다.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가 불을 질러 기름을 끼얹어 주는 게 일론 머스크를 정보 효율성부 수장으로 앉히는데 그렇죠. 그 효율성부 이름의 약자가 도지입니다. 도지, 그래서 DOG. 이게 제가 이거 국가에서 이런 식의 이름으로 해서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자기 도지코인처럼 이 자기 X에 올릴 때 예. 도지 모양 같은 강아지 모양을 올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밈 코인의 특성대로 가고 있고 아무래도 좀 위험성이 크죠. 위험성이 크다. 지금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가상자산의 대표격인 비트코인이 그나마 조금은 안정성,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밖에 알트코인은 조금 리스크,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국내에서는 투자 비중이 이런 알트코인이 지금 계속 급증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죠. 비트코인이 대종이죠. 네, 사실 좀 이상하죠, 우리나라는. 저 이제 도미넌스라고 해서요 지배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배력? 전체 코인 시장에 있으면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를 알트코인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면 알트코인의 개수가 거래소에 2개 이상 거래소에 상장된 알트코인만 해도 2만 개가 넘거든요. 근데 그 2만 개를 합친 코인의 시가총액과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면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현재 60%가 넘어요. 60%. 네. 쉽게 말해서 코인 가운데 비트코인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약간 좀 네. 약간 뭐 소위 말하는 잡코인으로 이렇게 잡코인. 분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특징이 뭐냐면 일단
그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그 개당 가격이 지금 이제 우리 돈으로 치자면 한 1억 3천만 원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아마 주식 투자는 해보셨지만 코인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의 경우에는 야, 저 비트코인 한 개를 어떻게 사? 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네. 그리고 1억 3천짜리가 1,000만 원이 올라도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 오른 건가요? 한 10%도 못 오른 10% 거예요. 못 오른 거죠. 네. 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 100원짜리가 네. 100원만 올라도 2배 오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는데 부담이 없고요. 그러다 어. 보니까 국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비싸고 상승 여력이 제한된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 투자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앞서서 가상자산 시장이 굉장히 화랑을 보였을 때 상승률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네. 지금은 앞서 상승장과는 다르게 알트코인에 대한 상승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뚜렷하지 않다. 네네. 그리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전 상승장에서는 그냥 알트가 오르니까 다 같이 올랐어요. 예. 근데 지금은 가는 알트코인만 갑니다. 알트코인 중에서도. 중에서도. 그러니까 골라야 되는 거예요, 선별을. 어.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네. 내가 산 것만 안 가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아, 내가 산 알트코인만 안 오른다. 꼭 주식시장도 그런 경우 있어요. 네, 내가 산 맞아요. 주식만 왜 안 올라 그런 네. 경우인데 워낙 알트코인이 많으니까. 맞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확률이 낮아요. 아, 좋은 걸 골라낼 수 있는. 위험한데 알트코인에 그렇게 투자를 네.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알트코인하고 관련해서 조금 한 가지 더 네. 짚어볼 부분들은 이 SEC 쪽의 기조가 네. 아까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알트코인들이 증권형으로 판명받을 조건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게리 겐슬러 의장이 이제 사임을 하더라도 아마 증권거래위원회의 전반적인 기조는 알트코인의 증권성에 대해서는 그 기조를 어느 정도는 유지할 겁니다. 아. 지금은 이제 리플하고의 소송 부분이라든지 비트코인에 대한 정책들이 있지만 알트코인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지가 않은데 네. 기본적으로 증권형에 대한 것들은 통제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거나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기조들은 예.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조금 이제 아직까지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사고 파는 리플과 도지코인은 투자하기에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보는 건 아니고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 투자 투자하면 안 쪽이- 된다 혹시 그럼? 변동성이 쪽은 크죠. 변동성이 너무 크다. 네, 변동성이 크죠. 나머지 정책들이나 변화들의 주의를 봐야 되는데 이걸 위험하다 보지 않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비트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전망하는 분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 강세론자라고 하는데 캐시 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CEO죠. 우리는 뭐 돈나먼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사면 6년 후에 16배 뛴다. 뭐 근거가 혹시 있는 전망일까요? 무슨 6년 후 16배, 일부러 맞춘 6 맞춘 듯한 느낌? 그런 근거가 있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2030년까지 150만 달러 간다는데 이걸 이제 환산을 하니까 6년 후 16배가 된 거고요. 아, 네네. 2030년까지 150만 150만 달러 달러. 간다. 이게 그 막 던진 숫자 같지만 사실 그리고 6년 후에 일을 어찌 알겠습니까? 모르지만 이게 나름대로 숫자가 나온 그 논리적 근거가 있어요. 뭐예요?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관이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편입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기관이 비트코인을 전체 자산의 1%를 사게 되면 3%를 사게 되면 5%를 사게 되면 각 시나리오별로 가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가장 중간 시나리오 정도에서 보면 6년 후에는 150만 달러가 적정 가격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자기 운용 자산의 일부 1%냐, 뭐 2%냐, 3%냐 이거 네네. 만약에 산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오를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실제로 이제 그 기업들이 뭐 주식에도 투자하고 채권에 투자하잖아요. 자기 내부 운용 자금을. 그런데 이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그 운용 자산의 1%를 비트코인을 편입을 했을 때 리스크는 얼마가 줄고 기대 수익은 얼마가 오르더라. 그런 수치가 있어요. 가장 적정한 퍼센트가 한 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5%는 약간 뭐랄까 공격적인 숫자니까 캐시워드도 한 3% 정도로 보고 가격을 전망한 게 150만 달러가 나온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좀 황당한 전망처럼 보이지만 근거가 그렇게 터무니없는 건 아니다. 뭔가 나름의 기준은 있다 네네. 그러는데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게 전체 수량이 공급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수요가 이렇게 뒷받침이 된다면 뭐 오른다고 당연히 생각할 텐데 네. 지금 트럼프 당선인 이제 제2기 행정부에서는 뭔가 더 수요를 정부가 좀 늘리려고 한다는 거죠. 트럼프 정책에. 네, 이게 뭐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라고 천명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전략적 자산으로 지정을 하고 예.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판매하거나 유통하지 않겠다. 계속 보유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채굴에 대한 부분, 비트코인의 채굴에 대한 부분들도 허용하고 조금 더 활성화시키게 되면 예. 채굴량도 이제 늘어나게 되니까 예. 이제 더 많은 걸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암호화폐 또는 비트코인 정책을 쓰게 되면 예. 미국에서 이 크립토를 거래하는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비트코인들에 대한 유통량이라든지 거래가 훨씬 활발해지거든요. 예. 그럼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비트코인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수요가 비트코인은 이제 시스템적으로 공급량을 줄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중장기적인 예측에서는 우상향하는 형태로 예. 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앞서 얘기했던 그 캐시우드 전망에서 제가 조금 한 가지 보태자면 예. 캐시우드 전망을 이제 숫자로만 보면 좀 이제 판단하기 어려운데 예. 이제 2022년 1월 달에 2030년 기준으로 100만 달러를 전망했고요. 2022년 1월에는 예. 그리고 올해 1월에 150만 달러를 전망했고 예. 2월 달에는 그걸 230만 달러 전망합니다. 예. 그리고 3월 달에는 380만 달러 전망해요. 계속 올렸었던 계속 거죠. 올려요, 전망치를. 그리고 이번에 150만 달러 다시 조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캐시우드의 어떤 특정한 전망은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라는 자산 운용사가 그 시장 상황에 맞춰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서 네. 전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몇 년도에 얼마다 이런 숫자에 이제 매몰되기보다는 앞서 이제 설명해 주신 대로 이런 자산 운용 쪽에서 충분히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움직이는 자산 되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좀 살펴보시면 되고 이게 100만 달러만 해도 지금보다 10배거든요. 그렇죠. 150만 달러가 아니어도. 예, 예. 10만 10배. 네네. 그러니까 뭐 이게 몇만 달러나 숫자에 현혹된다기보다는 지금 질문 주시고 한 것처럼 비트코인이라는 이 자산이 앞으로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움직일까 정도만 생각해 보면 투자에 대한 입장을 조금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가 공약대로 만약에 국가 전략 자산으로 산다 그러면 그 물량이 뭐 100만 개?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지금 현재 그 실시아 루미스라는 공화당 의원이 제출한 상원에 제출한 법안을 보면요. 네. 20만 개씩 5년 동안 100만 개를 사서 비축하겠다라는 겁니다. 매년 20만 20만 개씩. 개씩. 네네. 그러니까 수요가 큰 수요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미국 정부 자체가 연간 20만 개씩 산다라는 수요도 수요인데요. 사실 미국이 그렇게 사면 다른 나라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른 나라는 네. 그리고 이 다른 기업들, 기관들은 또 가만히 있겠어요? 예.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추가 발생되는 수요가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아서 저게 만약에 실현이 된다고 하면 진짜 정말 이게 주식 시장에서 보면 이게 비트코인이 미국 건 아니지만 네.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이런 금액으로 단계별로 할 거다라고 발표하면 주가 변동이 네네.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잖아요. 네. 삼성전자 주가는 안 올랐어요. 자사주 매입 계획 잠깐 오르다가 그래서 코인 시장에 네. 있는 사람들은 네네. 매수세에서 뭐 중동 자금이 좀 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좀 있던데 혹시 그런 걸 좀 정확히 이제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를 사실 알긴 어려워요. 근데 이제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고 중동 쪽에 특히 두바이가요. 네. 우리는 크립토 허브가 되겠다라고 선언하고 되게 규제를 완화해주고 합법적인 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제도를 마련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는 국내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싱가포르로 많이 가셨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는 두바이로 그렇게 많이 가시더라고요. 두바이로 네. 그런 거가 연결이 돼 있는지 뭐 중동 자금에서 수요가 좀 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트럼프 당선인 정권 인수팀이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백악관 안에 가상자산 업계 가상자를 담당하는 조직을 새로 만든다. 그러면 이 조직은 뭐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조직과 정책을 마련한다고 했을 때는 뭐 항상 양가적입니다. 어떤 특정한 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이냐 또는 규제를 할 것이냐를 병행해서 검토를 하는데 이제 조직과 정책이 마련된다라는 것은 시장과 기업에는 일단은 우호적입니다. 일단 우호적이다. 기업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데 예. 어떤 정책이라도 마련된다라고 하면 또 그 조직이 신설되어서 네. 결국 산업계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적극적으로 산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고 그것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불확실성도 줄고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좋은 것이고요. 결국 트럼프 정부는 이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이 암호화폐라는 자산 시장이
ETF도 승인한 것처럼 전통 금융시장에서도 편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나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거기에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중국의 영향력이 꽤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예. 중국 자본이라고 돼 있는 부분들이. 중국 자본이. 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달러 패권뿐만 아니라 크립토 패권도 차지해야겠다. 해야겠다. 그러려면 채굴과 관련되는 부분들, 보유에 대한 부분들, 유통에 대한 부분들을 달러 시스템처럼 돌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네.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는 기본 스터디는 끝나 있는 것 같고 이걸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크립토 시장, 가상자산 시장의 미국의 이제 정책적인 차원, 뭔가 이제 앞으로 전략자산으로서 많이 사겠다, 백악관의 조직을 신설하겠다. 그로 인한 정책의 불확실성 제거와 매수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시장의 영향, 변수에 따른 이 가상자산 가격 동향을 보고 싶은데 달러 값이 지금 강세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중동 지역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확전 우려도 굉장히 높은데 이런 것과 가상자산 가격과의 이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죠? 이게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그래서 디지털 금이니까 금이 안전자산이라서 사실 전쟁 같은 상황에서는 금값이 오른다라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블랙락 보고서에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그 어디 중간쯤에 있는 거예요. 아, 위험자산도 아니고 안전자산도 아니고 그러니까 또는 어떤 두 가지 때-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맞습니다. 이런 얘기인가요? 어떤 때는 나스닥처럼 기술주처럼 여겨지면서 뭔가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게 풀렸을 때 막 오르는 경향이 있다가 또 어떤 때는 뭔가 그 인플레, 해지 자산으로서의 그 안전자산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나타난 걸 보면 위험이라고 했을 때 인플레 위험이 있고 지정학적 위험이 있을 텐데 이 지정학적 위험에 있어서는 비트코인은 여전히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예. 그래서 전쟁 같은 거나 아니면 지정학적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트코인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주춤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다시 재평가를 받으면서 상승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 이런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충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부자들의 포트폴리오에서 금을 빼고 그 자리에다 비트코인을 넣는 수요도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게다가 이제 비트코인의 특징이 뭐냐면 몰수 불가능한 자산입니다. 몰수 네, 불가능하다. 이 비트코인은 내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하게 되면 스위프트망 같은 걸 제재를 하게 되면 러시아에 있는 자산을 어떻게 옮길 수가 없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 정부가 제재를 하건 말건 그건 내 거거든요. 그런 특징 때문에 점점점 비트코인을 자기 자산 중에 일부를 편입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서도 안전자산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약간 지정학적 위험 상황에서는 위험 자산으로 포지션된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동시에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분쟁 위험이 더 고조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달러 값이 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투자자들이 조금 좀 전략적인 포지션, 입장을 취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도 같아요, 이게. 네, 이런 매크로 변수에 대해서는 뭐 항상 얘기하지만 섣부른 예측보다는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큰 변수들이 생길 때 기본적인 투자 쪽에서는 일단 현금 유동성에 대한 확보들을 우선적으로 하죠. 왜냐하면 현금 유동성 확보. 왜냐하면 투자 자산 자체는 한번 묶여 있으면 움직이기가 어려우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큰 움직임들은 그동안 주식 시장이 이제 크립토 시장이 네. 주식 시장을 약간 해지하는 형태의 역할들을 쭉 해오다가 최근에 몇 년간의 추세는 커플링되고 있어요. 주식 시장이 오르면 그때 크립토도 같이 오르고, 함께. 이제 주식 시장이 빠지면 같이 이제 빠지는 것은 수용할 만한 투자 자산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동조화되어 있다 이거죠, 네네. 증시와. 그런 측면인데 아까 얘기 말씀 주신 것처럼 지정학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특정 정부가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한 지정에서는 우리 법정 앞에는 리스크가 있고 안전하지 않으니까 일단 크립토로 회피하자라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고 예. 이제 지금 강달러 상황이면 달러 자체에 대한 투자나 예. 기존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로도 충분히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안 움직일 텐데 이제 이걸 위험 자산이지만 변동성이 크고 수익률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이쪽으로 크립토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 정책들을 어떻게 펴나가고 확장하는지에 따라서 네. 좀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으로 조금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국내에는 지금 하나 큰 이슈가 있어요. 가상자산을 투자해서 파는 경우 세금을 내년부터 지금 물리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국민의힘 여당에서는 이거 유예하자. 금융투자소득세도 유예인데 이거 세금 물리게 되면 되겠느냐. 야당에서는 아니다. 좀 물려야 된다. 이런 지금 어떻게 입장이 구체적으로 다른 거죠? 일단 정부와 여당은 아직 과세 준비가 부족하다.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기 때문에 2년 정도 유예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예. 민주당 쪽은 일단 예정대로라면 내년 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시행할 때 원래 법은 비과세 한도를 공제 한도를 250만 원으로 해줬어요. 250만 원. 네, 근데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발이 있으니까 공제 한도를 대신 5천만 원까지 올려줄 테니 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자라는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아침 비공개 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과연 가상자산에 대한 공평 과세가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대요. 대표가 이재명 네네. 대표가. 네.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도 유예되는 거야? 하는 전망들이 시장에 조금 퍼지고 있지만 민주당의 강성 시행 강행을 주장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워낙 세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두 당의 입장이 대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공제 한도, 이제 세금을 안 물리는 공제 한도가 지금 이 법은 250만 원 되는데 만약 5천만 원까지 올린다 그러면 실제 대상자는 얼마나 될까? 얼마 안 되죠. 5천만 원까지 올린다 그러면. 이제 이게 금액에 대한 문제보다는 저는 근본적으로 과세에 앞서서 시장 조성이 우선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시장 그리고, 조성. 네. 그리고 여야 입장은 지금 여야 입장이 지금 이번 정부에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 뭔가 금융 움직임이 있고 네. 여기서 세금을 거둘 수 있겠는데 네. 요 정도까지만 생각이 돼 있는데 네.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자막에는 개미들 부글부글이라고 나갔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도 뭔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자산 운용을 하고 싶은데 네. 전혀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은 크립토에 투자하게 되면 그걸 무형자산으로 취급해서 회계 관리를 하라고 했는데 네. 이게 매우 다루기가 어려워요. 가격이 변동하게 되면. 네. 그래서 이걸 금융자산처럼 다룰 수 있게 하고 기업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회계 가이드라인을 빨리 만들어줘야 이게 시장이 되는데 시장은 뭔가 명확하지 않고 참여하는 사람은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게 괜찮은 거라고 해서 점점 아름아름 늘어가고 있는데 뭔가 이게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하죠. 우리는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네네. 시장 그래서 조성이 안 돼 있단 말이 그런 건가요? 근데 매우 부족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보고가 되고 진행이 된다라는 것들을 잘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우선이고 특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한 특히 강한 이제 헤게모니를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자본 이득세는 아예 폐지한다라는 게 공약사항 중 하나거든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만. 비트코인에 대해서만. 네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강하게 드라이브하겠다는 정책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누가 거래를 되더라도 혜택을 받는 기업이나 어떤 기관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수 있듯이 네. 이제 돈이 돌아다니니까 과세하겠다라는 이런 뭐 단순하진 않겠지만 이제 개인들이 봤을 때는 이거 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계좌 만들고 또 연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새로 진입하는 분들 매우 어렵거든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주고 기업들도 투자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더 우선이지 않을까. 지금 이제 말씀 중에 이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개인들만 투자할 수 있는 게 되잖아요. 기관 투자가나 기업 법인들이 투자를 못 하는 거잖아요. 못하지는 않습니다. 뭐 근데 하긴 이제 회계 기준을 정해가지고 하기가 까다로운 데다가 까다롭다. 사실상 못 하겠죠. 이걸 이제 또 어떤 감사를 받는 측면에서 보면 이 크립토에 투자했다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적인 기조가 있는데 이걸 걷어내지 않으면 과세라는 얘기를 해내기가 그것도 시기상조죠. 있고요. 현실적으로 거래소에 원화 입출금이 되는 법인 계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법인 계좌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하네. 네, 그 해외로 나가서 뭐 OTC 방식으로 해서 우회해서 사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장 조성 환경, 이른바 가이드라인, 시장을 규율하거나 규제하거나 또는 성장시키는 이런 아무런 제도도 없는데 세금만 물리겠다는 게 좀 문제다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큰 이익을 내고 있으면 좀 세금을 물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저는 듭니다. 약간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대전제에는 굉장히 동의하는 편이고요. 예. 그리고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많은 문제가 뭐냐면 그럼 과연 공정하고 공평하게 국세청이 나에게 세금을 물릴까에 대해서 보면 물음표라는 거예요. 왜요?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해외 거래소, 예를 들면 국내에 있는 업비트나 빗썸 같은 거래소는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해야 됩니다. 의무가 있어요.
가상자산 사업자 지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코인이라고 하는 게 국경이 없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때 여기서부터 국가 단위에서 발생하는 과세 체계가 벌써 좀 약간 꼬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세청이 바이낸스에 가서 고라니 매매 내역을 줘라고 하면 바이낸스가 안 주죠. 네. 그러면 고라니 도대체 바이낸스에서 얼마를 갖고 와서 얼마를 매매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매매를 해서 제가 1억을 벌었어요라고 제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고한 금액이 맞는지 네. 국세청이 검증할 능력이 과연 있는가? 어. 또 하나는 제가 축소 신고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지금 밝혀낼 수 있느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27년부터 예. OECD 48개국 간에 카프라고 하는 그 규약 체계가 발동이 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간에 정보를 의무적으로 교환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동 정보 교환 체계예요. 네. 그게 카프가 시행이 되면 이제 국세청이 바이낸스에 가서 자료 주세요, 자료 줘라고 하면 이제 바이낸스는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해외 거래소에 있는 과세 자료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세 인프라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러네요. 여야가 지금 입장을 달리하지만 여당은 좀 미루자 또는 야당은 지금 조금 공제를 높여서 물리자 하지만 기술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시장 조성도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금융투자소득세처럼 그렇게 미루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튼 뭐 세금 문제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오르는 상태에서 뒤늦게나마 가상자산 투자하고 싶은 분들한테 조금 우리 소장님 좀 조언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나 이제라도 해볼까 뭐 좀 늦은 듯하지만.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주변에 보면 소외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나는 크립토 아직 못하고 있는데 라는데 사실 이거의 어떤 상황으로 보면 디지털 자산이라는 얘기가 이제 보편화됐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자산에 대한 개념들이 확장됐으니까.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최소한의 여유 자금으로 예. 비트코인 변동성에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문제는 우리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약간의 좀 새로운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예. 그리고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예. 이제 그걸 뭐 내가 이번에 투자해서 어느 정도 막 한번 한몫 잡아버리라 이런 투기성은 매우 위험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 크립토에 투자하고 밤에 마음 편하게 잘 수 있는 정도의 자금만 투자하라는 이 가이드라인이 그러니까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24시간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해놓고 맞습니다. 잠 못 자지 말고 좀 잊어버릴 수 있게 관심을 한번 가질 필요가 있다. 고란 대표는 아주 짧게 혹시 네. 매입에서 어떻게? 저는 리스크를 분산하는 방법은 자산을 분산하거나 시간을 분산해야 되거든요.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자산을 분산하는 거잖아요. 주식만 하던 사람이 비트코인 한다니까. 그러면 두 번째, 시간을 분산해라. 쉽게 말해서 적립식으로 투자하셔라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립식 투자. 네, 잘 알겠습니다. 저건 날개를 단 과상자산 시장과 세금 문제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관련 토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란 알고란 대표 배운철 블록체인 전략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